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니까 토요일이더라고요. 토요일 날 이렇게 또 귀한 시간에 여기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먼저 제 소개 간단히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게 지하실에 이거보다 훨씬 작지만 작은 이렇게 강의실이 있고 1층에서 책을 이렇게 과학책이에요. 교양과학 책들, 교과서 이런 거 말고 그런 책들을 이렇게 과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파는 곳이 있고 2층에 뭐 카페 공간도 있고 이런 그런 뭐 여기도 지금 복합 문화 공간인데 작은 복합 문화 공간이고요. 서울에 오면 경복궁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동네가 삼청동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 끝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경복궁 나들이 오시면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름이 갈다예요. 갈릴레오와 다윈에서 한 자식을 딴 거예요. 갈릴레오는 뭐 아시는 것처럼 약간 모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학의 기초를 이렇게 다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다윈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자연 선택, 뭐 진화 이론 이런 것들을 확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방 이름을 갈다로 지었어요. 갈릴레오와 다윈. 근데 어떤 분들은 과학 책방 갈다입니다 이러면 갈릴레오와 다빈치를 연상하신 분인데 그것도 되게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갈릴레오와 다윈에서 따왔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갈다라는 이름이 갈아 없다. 그다음에 이렇게 뭐 농사 경작 이런 건데 사실은 과학을 한다는 것이 다 뭐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옛날 것들을 좀 이렇게 변형시키거나 또는 뭐 배우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뭐 갈아 넣으면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의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가 몇 년 전에 책방을 열 때 이렇게 모였던 분들인데 한 120명 정도가 이제 과학자들도 있고 과학자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자분이 이은희 선생님입니다. 아마 여기 다음 주인가 오시기로 되어 있죠. 여기 저 같은 사람, 저는 이제 여기 대표를 맡고 있고요. 원래 천문학을 공부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이런 과학문화 활동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을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을 대중과학자로 불러요. 과학자는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막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을 과학자라고 하는데요. 과학자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그 과학자의 거의 99%는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연에도 관심이 있어요. 자연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자연과 대화하고 이런 게 훨씬 더 기쁘고 너무나 삶의 만족을 느끼고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되게 서툴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고, 서툴다기보다는 관심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텐데 나름 사람마다 자기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관심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학자들은 조금 더 자연에 대해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고요. 그걸 직업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조사보다 미국에서 이제 그런 조사를 매번 하는데 자기 만족도가 제일 높은 직업군의 과학자가 항상 1, 2위를 다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요. 남의 간섭도 물론 간섭이 있겠지만 그래서 덜 받고 그렇게 하는데 월급도 줘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자기 적성에 맞고 능력에 맞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과학자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의 대부분은 바빠요. 그 작업만 하기도 바쁘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기도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는 원래 그런 연구를 해서 과학 저널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보는 그런 잡지에 논문을 기고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일부가 사람의 관심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 성취 욕구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든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런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중과학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과학자 출신이면서 일반인도 하는.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분들 중에 이제 엊그젠가 그 무슨 알쓸 인잡 시작했는데 거기 나오는 뭐 김상옥 교수라든가 심채경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대중과학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중과학자들이 여기 모여서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쓰셨던 뭐 정재승 교수 카이스트에 또는 뭐 지금 말씀 김상욱 이런 분들 다 저희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그 홈페이지 와 보시면 저희가 뭐 책도 팔고 북토크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와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매달 그 과학책들이 대략 보니까 그 교과서 같은 거 빼고 한 50권 정도가 그러니까 일반인들 위한 교양과학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선정위원회가 5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읽고 한 8, 9권을 선정해서 매달 발표를 해요.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대중과학자들이 한번 훑어서 이렇게 그 걸러서 내보내는 책이니까 조금 더 저희들은 좀 이렇게 그 책들도 보면 이렇게 그게 많잖아요. 이렇게 뭐 좀 좋은 책도 있고 조금 어떨 때는 해롭다고 생각되는 책도 있고 무의미한 책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에 오실 이은희 선생님을 비롯한 몇 분이 또 어린이 책 선정위원이세요. 그래서 어린이 책을 또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미리 훑어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아마 좀 책 읽기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약간 그 현재 이야기를 하는데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제가 요 이정문이라고 하는 분의 만화를 발견했는데 이분 만화 그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이 이게 1965년에 발표한 미래 만화예요. 이거 인터넷에 그냥 쳐보시면 이정문 그러면 요분 거 나오는데 서기 2000년, 우리는 지금 2022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1965년에 2000년쯤 되면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 35년 정도가 흐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하고 생각을 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시대부터 22년이 더 지났으니까 우리들에게는 과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어릴 때부터 되게 즐겼는데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미래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통 이제 가까운 미래 예측을 하는 게 20년이나 30년 후를 많이 예측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 세대 정도고 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도고 이런 정도에서 그 한 세대가 바뀔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게 1965년도에 이정문이라고 하는 과학자도 아니고 그 과학에 대한 지식이 되게 뛰어나고 통찰이 뛰어나셨 부지겠죠.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지만 전문적인 과학자가 아니신 분인데 이렇게 미래 예측을 하신 걸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과거니까 이분이 잘 맞췄나 하는 거 한번 잡아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왜 이 만화를 가지고 오늘 시작하는가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 시간에 대해서 되게 생각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뭐 도대체 시간이 뭔가 뭐 이런 주제로 김상옥 교수님이 그 강의했던 게 인터넷에 올랐는데 그거 막 500만 뷰가 넘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또 도대체 시간이 무엇인가 모르겠다 이 소리거든요. 결론은 그뭐 시간이라는 게 되게 그 복잡한 과학적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일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또 얘기해 볼 게 많아요. 과연 현재라는 게 존재하는가? 그럼 현재는 언제지? 지금 우리가 이게 얘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말하는 순간순간 다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현재라는 거는 고정돼 있을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복잡해지죠. 하지만 또 우리가 일상에서 현재 그렇게 얘기할 때 갖고 있는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그럼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20년쯤 이렇게 하는 걸 현재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근데 과거는 뭘까요? 이루어진 것들을 과거라고 얘기하죠. 이루어져 있는 것들. 그런데 그 과거도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 경우 많을 거예요. 저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옛날 얘기 동창들이 하다 보면 기억이 다 달라요. 기억이 다 달라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이
실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다 다르면 도대체 어느 게 과거의 진짜 과거일까, 과거의 실체는 뭘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오지 않은 건데 그 미래는 어떻게 해서 그럼 미래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복잡하지만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로 이제 양해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가 있기 위해서는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럼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가 있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막 흘러가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모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오셔서 저랑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일 수가 있죠. 하나의 선택인 거죠. 여기에 안 오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고, 그러면 이런 현재의 선택에 의한 미래는 달라지겠죠.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고 이것들에 의해서 어떤 미래들이 또 형성이 되겠죠. 다른 곳에 가셨으면 그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이 뚝딱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앞에 탁 와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미래는 지금 현재 모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대부분의 일들은 실현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뭐 생각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로 이까지 왔겠죠. 오다가 뭐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오더라도 이렇게 돌아갈까 저렇게 돌아갈까 할 수 있고, 뭐 주차를 할 때도 어디 할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모색들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실현되면 그게 이제 미래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우리가 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겠다, 그 생각하는 거죠. 아마 이정문이라고 하는 이 만화가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당시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당시에 뭐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 조금 이루어졌는데 뭐 상용화 될 거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를 이 이정문이라는 분이 굉장히 냉정하게 아마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될 수 있고,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을 과학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좋다고 이건 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될 것 같은 가능성에 대한 것들 판단을 하셨겠죠. 이분이 혼자 바라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결과물인데 그 말은 현재 모색되고 있는 것 중에 일부가 실현될 것이다. 그럼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쭉 훑어보시면요. 이것만 실현이 안 된 것 같아요. 달나라로 수학여행 간다. 저도 어렸을 때 맨날 선생님들이 너희들 크면 달나라로 수학여행 간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죠. 1965년이에요. 1965년이면 어느 시절이냐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거든요.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날 달에 착륙을 했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발자국을 처음 남겼어요. 그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달에 간 거였거든요. 1965년이면 그거 실현되기도 전이잖아요. 근데 벌써 달나라로 여행 가고 어쩌고 막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게 1960년, 69년에 미국의 아폴로 탐사선이 처음에 달에 갔지만 그 이전에 벌써 1960년대에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아폴로 계획, 달에 가는 게,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인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루나 계획,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많이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실제로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다 실패를 했던 거고, 그래서 미국이 드디어 실현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이지만 그런 분위기로 봐서 아마 이런 게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요거 실현이 안 되는데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전기자동차. 저도 전기자동차 타고 다니거든요. 이거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전파신문. 약간 용어가 낯설긴 하지만 전부 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이런 데서 보지, 요즘에 종이신문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신문 다 그런 거 이미 하고 있고, 태양광 패널, 저희 집에도 꼭대기에 태양광 해놨거든요. 벌써 저만 하더라도 쓰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소형 TV 전화기, 이거 뭡니까? 이거 저희 쓰고 있는 핸드폰. 그러니까 너무나 이름들은 좀 요때 부르던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하죠. 그 다음에 공부도 집에서. 이거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죽도록 진짜 지치도록 했던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도 이제 막
그런 거 하기 시작하고 요즘에 코로나 걸리면 전화해가지고 이거 하고 집 앞까지 배달해주고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부엌에서 이렇게 모니터하고 하는 거 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뭐 컴퓨터로 뭐 다 하고 있고 이게 보면 요거 빼고는 다 실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 이분이 2015년에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건 35년 후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다가오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어느 것이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 발표하신 건데 어떤 것들은 보면 될 것 같은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보면 그렇죠 그런 뇌파 헬멧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고 게임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유럴 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숭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이 원숭이가 다쳤어요. 그래서 다리가 마비가 된 거예요. 다리가 마비가 됐어. 마비가 됐다는 얘기는 뇌에서부터 내려가는 신경을 타고 내려가는 신호가 발에 전달이 안 돼서 이게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칩을 심었어요. 인공적으로. 그래서 스위치를 딱 키면 이게 연결이 되게 했어요.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원숭이가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이게 스위치를 딱 끄면 어떻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이런 것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도 와 있다 하는 거예요. 또 뭐 치매 환자들 그 하기 위해서 뭐 칩을 심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임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웨어러블 이렇게 옷을 입는 건데 특히 일본에서 그 이렇게 조끼 같은 식으로 입어서 무거운 거를 들 수 있게 하는 요즘에 이제 그 노동 인원들도 되게 고령화되고 힘 빠지고 그러는데 무거운 거 들다 허리 다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유압식으로 한 걸 해가지고 입고 하게 되면 자기 원래 근력에 뭐 엄청나게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다리 약간 이 그 한 것들도 그 다리에서 나오는 약한 전기 신호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입고 하는 것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안경도 사실 웨어러블 그런 거고 간단해요. 그다음에 여기 요즘에 애플워치 같은 거 많이 차고 하시죠. 막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 건강 상태도 파악하고 얼마나 걸었는가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일정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병원으로 연락이 가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이거는 될지 모르겠어요. 화성으로의 순간 이동 될 것 같으세요? 약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도 좀 요원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은 될만 하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지켜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정문 이제 그 화백에 만화를 들고 온 이유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요 사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뒤에 보이는 요 천체가요 혜성이에요. 혜성이라고 하는 천체가는 되게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금방 알죠. 꼬리가 있는 천체를 혜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혜성이에요. 근데 요 밑에 ESA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미국의 나사 영어로 NASA, 미항공우주국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가 합쳐서 뭐를 많이 해요. 돈도 유로라고 하는 단일 통화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 탐사를 할 때도 같이 모여서 해요. 그 모여 있는 기관이 ESA예요. E가 유로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유럽 우주국 정도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여기 보이는 탐사선을 만들었어요. 이 탐사선의 이름이 로제타예요. 로제타라는 탐사선을 만들었고 요 로제타라는 탐사선이 해성 탐사선이에요. 그리고 요 로제타라는 탐사선 안에는 필레라고 하는 작은 탐사선을 또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요 해성을 향해서 이 탐사선을 띄워요. 그럼 요 로제타라는 탐사선이 해성을 따라잡아서 똑같이 날아가요. 상대 속도 0, 그러니까 딱 똑같은 속도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날아가게 하고 여기 가져갔던 필레라고 하는 탐사선을 여기다 착륙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날려보내서 드디어 착륙을 했어요. 착륙을 하는 순간에 요 분이 요 유럽 우주국의 대변인 같으신 분인데
이게 착륙을 하는 순간에 이런 멘트를 준비를 하셨어요. 사이언스 픽션 became 사이언스 팩트. 사이언스 픽션은 뭡니까?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사이언스 팩트는 과학적 사실이거든요. 실현된 거. 그래서 그냥 말장난한 거죠. SF 이렇게 한 건데, 아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얘기를 하면서 만화 얘기도 하고 미래 예측 얘기를 했지만, 이 유럽 우주국에서 만든 로제타라는 탐사선 안에 있는 필레라는 탐사선이 혜성에 착륙을 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우리가 만든 우주 탐사선이 혜성에 착륙한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헨리 혜성이라는 게 왔었거든요. 1986년, 87년에 그때 역시 유럽 우주국에서 주로 만든 지오토라고 하는 탐사선이 있었어요. 혜성 탐사선. 근데 걔는 어떻게 했냐면 혜성이 꼬리가 길잖아요. 혜성 꼬리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꼬리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꼬리에서 나오는 성분들 같은 게 막 이렇게 채집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혜성이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작업을 했는데 막상 혜성에 착륙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우주 탐사선이 요 순간 이전에는 착륙한 적이 없으니까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거예요. 상상 속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여러 개 모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착륙하는 순간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딱 하는 순간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예측의 어떤 공간 속에 있다가 착륙하는 순간에 현실이 되고 현재의 어떤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되게 멋지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도 앞으로 이제 한 두세 가지 예를 보여드릴 텐데 현재 모색되고 있거나 막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데 아직 실현되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올해가 1900이 아니라 2022년이잖아요. 근데 2021년 7월 달 이전에 이런 식의 강의를 하면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일들은 전부 다 아직은 사이언스 픽션인데 조만간 사이언스 팩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을 텐데 그 멘트가 좀 바뀌었어요. 2021년 7월 달에 어떤 사건들, 곧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짐으로써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전반부가 사이언스 픽션이 사이언스 팩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한 2, 3년 동안 되게 즐겨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사이언스 픽션이 사이언스 팩트가 된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막 모색되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것 중에 일부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재나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학문적으로 성의상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또 일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라는 문제는 되게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서 미래라는 얘기를 할 때 되게 더 엄밀해야 되겠지만 이런 정도의 합의를 가지고 얘기하면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 현재 모색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모색되는 게 엄청나게 많다면 그중에 일부가 실현이 되면 그걸 우리는 미래가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게 비행기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아니고요. 로켓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우주 비행사, 전문적인 우주 비행사 2명이 타고요. 승객을 6명을 이렇게 태우는 그런 우주선 로켓입니다.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이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는 우주선 이런 걸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그 사업가예요. 나이가 70대 중반이에요. 한 75세쯤 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어릴 때 꿈이 우주 여행이었대요. 아까 달나라 수학여행 가는 것처럼. 근데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버셨어요. 근데 우주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을 내고 갈 수 있는 우주 여행을 패키지가 있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내가 로켓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로켓을 만들어서 내가 타고 가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를 만드셨어요. 그 어릴 때 꿈이 우주 여행이에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아까 지금 그 로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긴 모양은 비행기처럼 생겼잖아요. 이거는 이제 더 엄밀하게 말하면 로켓인데 비행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켓이에요.
그 제가 지금 로켓이란 말, 우주선이란 말, 로켓을 썼고 비행기란 말 썼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거 들어보죠. 비행기란 말 많이 들어보셨고 항공기란 말도 들어보셨어요? 항공기. 그다음 비행체, 로켓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 이제 그 항공 우주학 하시는 분들이 정의를 이렇게 하는데 비행기랑 로켓은 엄청나게 달라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비행기는 공기를 사용해서 날아다녀요. 공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비행기가 프로펠러 막 돌아가는 게 제트 엔진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공기를 잡아서 흐름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공기를 잡아서 공기가 원래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으면 이 인위적으로 막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제트 엔진을 사용하면 앞쪽과 뒤쪽에 공기의 밀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속도가 달라져요. 그럼 그 속도와 밀도가 달라지는 것에 의해서 이게 뜨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날아가는 것을 비행기라고 불러요. 공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아까 항공기라 그랬잖아요. 항공기에는 뭐가 속하냐면 비행기도 항공기예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지금 말한 거 비행기라고 부르고요. 근데 날아다니는 거 또 있죠. 헬리콥터, 드론 이런 애들은 항공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아래 위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얘는 막 돌려서 아래 위만 그 차이가 나게 해서 뜨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원칙적으로 헬리콥터나 드론은 아래 위만 다니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냐면 자세히 보시면 헬리콥터가 있는데 이 프로펠러가 있잖아요. 뜰 때는 수평이에요. 그래서 이게 뜬 다음에 날아갈 때 이거 기울여요. 기울이게 된다는 얘기는 비행기처럼 이렇게 똑바로 있을 때는 아래 위지만 기울이게 되면 이게 불균형이 생겨서 앞뒤에 속도라든가 밀도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날아갈 때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기울이고 옆으로 갈 때는 또 이렇게 그걸 바꿔가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딱 똑바로 쓰면 바로 아래 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드론도 날아가려고 그러면 나가서 이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공기를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걸 항공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나 드론은 달에 가서는 못 날아다니겠죠. 왜냐하면 달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하여간 공기를 막 잡아서 막 이렇게 해서 날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화성에서는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성에도 공기가 있어요. 근데 지구에 비해서 한 1000배 정도 옅어요. 그 말은 그냥 뭐 이거는 계산을 더 정밀하게 해야겠지만 여기서 프로펠러 한 번 돌고 1000번을 돌려요. 왜냐하면 이 프로펠러 돌린다는 얘기는 막 돌려서 옆에 공기들을 모아서 막 하는 건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10번 돌리면 공기가 되게 형성이 되는데 거기는 공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죽도록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미국에서 띄운 건데 화성에 가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걔가 인제뉴어티라고 하는 그 드론을 가져갔어요. 헬리콥터죠. 사실 헬리콥터랑 드론은 요즘엔 막 혼용해서 써요. 근데 그 헬리콥터는 요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데 멀티 그 날개를 가진 이런 걸 드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드론 같은 걸 하나 가져갔는데 화성에서 나는 실험을 해서 성공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게 날아가는데 그 대신에 얘는 지구상에서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되게 기술적으로 되게 어쨌든 공기가 있어야 날아가는 거다. 그럼 로켓은 뭐냐? 우주선은 공기 없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 가만 이게 로켓이라고 치면 여기서 막 불을 뿜어가지고 쭉 날아가잖아요. 불을 뿜는 건 뭐냐면 연료를 태우는 거예요. 연료를 태우면 이게 이쪽 밑에 방향으로 분사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 반작용은 날아가는 거예요. 공기가 없어도 상관없겠죠. 이 자체만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태우려면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를 미리 내장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게 올라가게 이건 추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악력이라고 그러니까 부력이나 악력이라고 부른다면 그래서 로켓은 공기 없이 날아가는 거.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비행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로켓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말은 공기 없이 추력으로 날아가는 애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비행기처럼 생겼죠. 비행기의 일부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어서 2명 비행사 그다음에 6명이 태우고 있는 이걸 했는데 작년 7월 달에 드디어 비행에 성공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엔 우주 여행을 간다거나 우주 여행이라고 해도 우주 탐사라 그래도 좋은데 그것을 가는 것은 직업적으로 훈련받은 과학자나 우주 비행사들이 갔어요. 일반인들이 가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그분들도
러시아의 소유주호를 타고 갔던 억만장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우주 비행사 훈련이 다 똑같이. 그리고 거기 가서 다만 돈을 내고 그런 것이었 뿐이지 실제 신분도 우주 비행사 훈련 받듯이 해서 소련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훈련소에서 1년 동안 그들이 받는 것처럼 물론 이게 계기판 조정하는 이런 것까지 하진 않지만 똑같이 훈련을 받고 그래야만 국제우주정거장에 갔다 오니까 이거는 관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혹독하죠. 우리가 여행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 돈도 많이 내고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아주 예외적인 것이었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주 탐사와 우주 여행을 가는데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이에요. 지금은 미국 나사라든가 아까 유럽 우주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과학자나 우주 비행사들을 훈련을 시켜서 우주 탐사를 보냈어요. 근데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이라는 것은 그런 주최하는 곳이 국가기관이 아니라 회사란 얘기예요. 버진 갤럭틱 같은. 그게 민간이라는 뜻이고요. 상업적이라는 건 돈을 내고 돈을 받고 태우고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년 훈련 이런 거 없겠죠. 그냥 우리가 비행기 다시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에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로켓을 가지고 상업적인 민간에서의 우주여행을 작년 7월 달에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민간에서의 상업적인 여행은 사이언스 픽션이었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였는데 조만간 올 거라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7월 달에 성공을 하면서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민간에서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은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이야기고요. 지금 막 여러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다만 여전히 비싸고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여전히 순서가 있고 그들이 하는 어떤 뭐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이렇게 해서 가고 있지만 어쨌든 갈 수 있는 길이 생겼고요. 이 버진 갤럭틱에서는 지금 모객을 하고 있어요. 거기 홈페이지 가보시면 돈 얼마 뭐 한 2억 5천만 원쯤 돼요 지금. 그 정도를 내면 여기 순서를 기다리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상업적인 여행이 어쨌든 시대가 열려버렸다. 그래서 요 얘기가 작년 7월 이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만간 실현될지도 몰라요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실현된 사이언스 팩트가 된 이야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날아가요. 요 옆에 얘는 진짜 비행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서 공중에 날아갑니다. 그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켓은 이렇게 밑에서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뭘까요? 공중으로 일단 얘는 엔진을 안 켜고 그냥 일단 날아간 다음에 거기서 발사를 해요. 쭉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상업적이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돈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싸게. 그러니까 뭔가 더 이득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좀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지구 표면이 있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땅을 발붙이고 있는 이유가 지구 중력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한 바퀴 펄쩍 뛰었는데 우주로 막 날아가려 그러면 일정한 속도 이상을 내야 되고 그 지구 중력을 벗어날 정도의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탈출 속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표면에서 11km 정도 1초에 그렇게 뛰면 우주로 날아가요. 근데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지구 표면으로부터 더 멀어지니까 중력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보다 연료를 덜 써도 우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비행기에서 쓰는 연료랑 비교를 해보면 더 싸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정적이겠죠. 비행기에서 쏘는 건 비행기는 굉장히 검증된 기술이잖아요. 근데 로켓은 지금도 막 실패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상업적인 민간여행에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뭐가 안 좋을까요? 높이 올라갔으면 연료를 절약해서 조금 쓸 수 있는 반면에 그만큼 힘이 약하겠죠. 더 높이 못 올라가는 약점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실제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분이에요. 작년 당시 75세.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일반인들이에요. 뭐 회사원도 있고 이렇게 6명의 승객에 우주비행사 2명이 타고 작년 7월 달에 발사를 하는데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실제 발사하는 장면 제가 그냥 텔레비전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딱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돌아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점화를 하죠. 그리고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85km까지 올라가요. 표면에서. 85km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9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 갔을 때는 엔진을 끄고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다 안전벨트 풀고 이렇게 이분 막 신나서 날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에서의 상업적인 여행이 실현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민간에서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날아갈 때는 로켓으로 날아갔지만 내려올 때는 비행기의 기능이 있어야지 착륙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하이브리드적인 로켓이죠. 작년 7월 달에 이 성공이 있은 이후에 또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에서 며칠 후에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을 또 성공했어요. 경쟁을 하던 업체들인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어릴 때 꿈이 우주여행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우주여행을 가고 싶은데 갈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 오리지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또 우주여행을 갔어요. 아까 버진 갤럭틱보다 며칠 늦었지만 두 번째로 민간에서 상업적 우주여행을 작년 7월 달에 실현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전형적이죠. 여기 로켓이고 요 위에 있는 캡슐인데 여기에 4명이 타요. 여기는 우주 비행사가 없습니다. 다 자동으로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 아까는 우주 비행사 2명이 타고 갔는데 여기는 4명이 전부 우주 비행사가 아니고 승객이에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쭉 가서 캡슐이 분리되고 요 밑에 거는 재활용돼서 다시 돌아와요.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 이걸 많이 하는데 거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술은 이 아마존의 그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블루 오리진도 가지고 여러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오고 요 캡슐만 이렇게 가서 107km까지 올라갔습니다. 아까보다 얘가 더 추력이 좋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낙하산 타고 옵니다. 발사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분리되고 내려올 때 낙하산 타고, 얘는 땅으로 이렇게 탕. 왜냐하면 낙하산 탈 수밖에 없는 게 얘는 그냥 로켓이에요. 그리고 비행 기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4명이 탔어요. 이 사람이 제프 베이조스 회장인데요. 아까 리차드 브랜슨처럼 자기가 직접 탔어요. 그래서 뭐 회사 홍보도 하고 자기 어릴 때 꿈도 실현하고 그런 건데, 이분은 약간 스토리텔링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 4명이 탔는데 다 사연이 있어요. 요 모자 쓰고 있는 분이 자기 친동생이에요. 동생을 이렇게 태웠어요. 의리가 있겠죠. 물론 돈 낸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요 사람의 아빠. 요 사람은 18살. 요 할머니는 82세. 근데 요 사람의 아빠가 이 4명 돈을 다 냈어요. 입찰 같은 걸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은 네덜란드의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가 입찰해서 땄는데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때 고등학교를 작년에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얘는 운 좋게 여기 탔죠. 그래서 얘가 어떤 기록을 세웠냐면 우주에 갔다 온 사람 우주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 명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우주 공간에 갔다 온 사람. 그러니까 대략 미국에서는 80km, 그 다른 나라에서는 100km 정도 올라갔다 오면 우주에 갔다 왔다 쳐주거든요. 그런 사람이 600명밖에 없어요. 이소연 박사님이 470 몇 번이에요. 우리나라 국적으로는 1명. 이소연 박사님밖에 없는데 최연소 우주인 기록을 세웠어요. 이걸 타고 가면서. 그 다음에 이 할머니 82세. 뭘 세웠을까요? 최고령 우주인 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사연이 있어요. 원래 미국 나사에서 그 우주 비행사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아폴로 계획에 닐 암스트롱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보냈잖아요. 그걸 할 때 남성도 뽑았지만 여성들도 뽑아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도 뽑혀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폴로 11호부터 아폴로 17호까지 달에 갔거든요. 13호가 착륙을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 전원이 남성이에요. 그 여성들은 훈련을 받았을 때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우주 비행사로 초창기에 뽑혀서 훈련받고 그걸 기다리다가 자기 꿈을 못 이룬 거잖아요. 근데 이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찾아가서 내가 블루 오리진에서 만든 걸 가지고 4명이 타고 올라갈 건데 당신을 초청합니다 해서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평생의 꿈을 지금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기 탑승자 몇 면이 되게, 그래서
이 캡슐이 작년 7월 때 날아가면서 최고령 우주인 기록을 깨고 최연소 우주인 기록을 깨고 그런 형제가 아마 동시에 간 것도 교대로 간 경우는 있는데 동시에 간 것도 아마 처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7월 달에 벌어진 일이에요. 물론 우리들에게는 접근성이 여전히 멀지만 상업적인 민간에서 우주여행이 생겼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민간에서 우주여행이 복수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예요. 민간이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개방적으로 할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훨씬 더 안정성이 보장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는데 우주 비행사나 과학자들처럼 불편을 감수하고 가서라도 어떤 미션을 위해서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에요. 지금 버진 갤럭틱이나 얘네들은 한번 쐈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겠죠. 지금 몇 번 저도 세다가 관뒀어요. 이제 계속 이제 비행기 날듯이 하고 있어요.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최고령 우주인 기록이 깨졌어요. 이 할아버지 때문에. 이 할아버지 갔다 오셨는데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나이가 든 사람도 갈 수 있다는 얘기는 훈련을 그만큼 물론 건강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네. 그럼 이제 이쯤 돼서 이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죠. 일론 머스크. 우리가 지금 뭐 매체에서 접하는 제일 자주 듣는 인물은 제프 베이조스 회장도 아니고 리차드 브랜스 회장도 아니고 이 일론 머스크. 그 일론 머스크가 뭐 다 한 것 같지만 지금 뭐 보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색을 하고 있어요. 7월 달에 민간에서의 첫 상업적인 우주 여행은 그들에게 영예를 넘겼지만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일론 머스크도 우주 여행을 실현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이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긴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그 뚜껑을 열고 이렇게 우주를 볼 수 있게 만든 건데 이거는 이미 여러 차례 그 과학자들이나 우주 비행사를 싣고 우주 정거장을 갔다 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을 9월 달에 했는데 약간 격이 달라요. 아까는 85km 정도를 90분 동안 올라갔다 내려오고 107km를 한 10여 분 동안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였는데 이걸 또 4명이 탔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타진 않았어요. 4명이 탔는데 이 4명이 타고 여기를 아까는 90분 뭐 10여 분인데 3일 동안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아까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얘는 지구를 15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관광 같잖아요. 아깝게 놀이공원 가는 기분이라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게 3일 동안 머물렀으면 그 안에서 아까 90분 가고 그럴 때는 뭐 먹는 거 기내식 이런 거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3일 동안 먹어야 되고 3일 동안 잠도 자야 되고 그다음에 배설도 해야 되고 그 고립동 공간에서 3일 동안 있으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지구를 15바퀴나 돌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관광의 개념이 도입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85km, 107km 갔다 했잖아요. 얘는 어디까지 갔냐면 575km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국제 우주정거장이 400km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은 달로 갔던 우주인 다음으로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갔다 오는 것을 했고 국제 우주정거장에 올라가는 직업적인 우주 비행사나 과학자들보다도 더 먼 곳을 갔다 온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일론 머스크 하는 건 좀 달라 보이죠. 네, 그렇게 하는 상업용.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지구 저궤도 우주 관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지구 근처에서 지금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지구 근처를 도는 관광이잖아요. 물론 비싸고 아직은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들이 갔다 오는 것이지만 물꼬가 이미 트였고요. 버진 갤럭틱은 목욕도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이언스 팩트가 되었고요. 이들이 지금 꿈꾸는 것은 지구 가까운 궤도 이렇게 돌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국제 우주정거장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과학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되어서 더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논의가 있는데 미국이나 러시아가 독자적인 걸 구축하기 위해서 발을 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라도 매물로 나오면
이 회사들이 자기네가 사겠다. 그래서 거기다 우주 호텔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설사 그것을 사지 못하더라도 자기네가 그냥 만들겠다. 우주 호텔을.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 다음 스텝으로 이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이 지구 궤도에다가 우주 정거장 같은 데 띄워서 거기다가 우주 호텔을 만들어서 가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머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지구 저궤도라고 불러요. 가까운 그 궤도를 도는 것에 상업적인 우주 여행의 패키지를 꿈꾸고 있고, 그 논의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국제 우주 정거장이 아마 내후년쯤 되면 결정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 즈음에 어떻게 될지가 될 거라서 우주 호텔도 뭐 지금이라도 사실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능한 우주 여행이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실현된 거의 유일한 거죠. 이렇게 했고, 여기도 4명이 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로 우주 비행사가 없고요. 그냥 4사람이 타고 있고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전히 사이언스 픽션의 영역에 있는데 실현되려고 하는 것들. 지구 저궤도의 이제 상업적인 우주 여행은 하여간 별의별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더 값싸게,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이제 다가가기 시작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 타겟은 달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이게 닐 암스트롱이고 아폴로 11호가 착륙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달에 가고 1972년 12월 달에 지금 정도 될 때 출발해서 그게 아폴로 계획에 의해서 사람이 달에 간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달에 간 적이 없는데, 최근에 미국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거를 했고, 지금 그 달로 마네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센서 같은 거 달아서 방사능 노출 이런 거 측정하려고 보냈다가 걔가 달을 돌고 지금 지구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실험적으로 보내서.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건 아폴로 계획,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미국의 새로운 계획이 아르테미스 계획인데요. 여기 신화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아폴로랑 아르테미스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아폴로 계획으로 사람을 달로 보냈다면 이번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을 진짜 되게 자연스럽게 신화 속에 쌍둥이를 한 거고요. 그럼 예전에는 전원 남성 우주 비행사 갔다 그랬잖아요. 이번 아르테미스 계획은 전원 여성 우주 비행사를 보냅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유색 인종을 포함하기로 했어요.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나 유럽 우주국에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특히 성비 맞추는 거는 굉장히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거에 좀 균형이 있었던 건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아폴로는 전원 남성 우주 비행사, 전원 여성 우주 비행사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할 뿐 아니라 아까 말한 유색 인종,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배치해서 가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이런 프로젝트 승인을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미국인들이 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관심 갖는 것은 상업적인 민간의 우주 여행이잖아요. 그러면 지구 저궤도 쪽을 한 다음에 타겟은 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지금은 실현됐잖아요. 근데 달로 가는 거 아직 실현된 건 없는데 이것도 모색되고 있는 게 있어요. 말로는 그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나 리차드 브랜슨 회장이 전부 다 자기네들도 달에 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계약건은 아직 발표된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계약을 성립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분이 일본 사람인데요. 돈이 되게 많은 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달로 가는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 계약서를 일론 머스크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가냐 하면 2023년, 내년이에요. 가능할까요? 이 사람이 타고 가는 유인 탐사나 유인 우주 여행은 항상 연기되었던 것들이 약간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간다는 얘기는 생명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갔다 살아서 돌아오는 것들이 기술적으로건 뭐든지 거의 99.9%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가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이 사람이 8장의 티켓을 샀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이라고 하는 달로 가는 탐사선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가기로 계약을 했는데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것이 확립이 되어야 되니까. 어쨌든
달로 가는 민간의 상업적인 여행은 이 계약건이 노출된 것으로 유일해요. 말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모색되고 있어서 여전히 사이언스 픽션이지만 어쨌든 내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박혀 있고, 그러니까 조만간 실현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분은 우주에 가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하고 러시아에 돈을 내고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을 타고 국제 우주정거장을 다녀오셨어요. 벌써 한 번. 그래서 이분도 우주인으로 등극을 하신 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다른 이게 스타쉽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제 달로 갔다 오려면 훨씬 더 그 여기 지구 도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미션이잖아요. 그러면 공간도 커야 되고 여러 가지가 더 담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거 뭐 스타쉽 이거 하다가 뭐 터지고 또 실험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분들도 달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주 여행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달까지 가는 건 그 정도가 지금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가져온데 요즘의 공룡의 모습이에요. 공룡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떠올리는 공룡의 모습이 있을 텐데 여기 아마 그 어린 친구들은 이런 공룡들을 아마 그림책이나 학교에서 배우실 거예요. 이게 그 지난 10년 동안 한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는데요. 모든 공룡은 깃털이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전에는 깃털 없이 딱딱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박물관들에서 돈이 좀 있는 박물관은 깃털을 막 심어요. 모형에다. 돈이 없으면 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요즘 아이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공룡의 모습이에요. 애니메이션도 저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여전히 책들을 보면 옛날식의 공룡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깃털이 어떻게 되냐면 화석적인 증거로 깃털의 흔적들은 되게 많이 발견이 되다가 몇 년 전에 그 호박이라 그러죠. 그 속에 온전한 형태의 깃털이 남아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런 걸 발견하면 분자생물학이 발달해서 DNA 같은 거 추출해서 증폭해가지고 막 하니까 색깔까지도 알아내요. 그래서 첫 번째 바뀐 게 깃털이 있다. 그러니까 깃털이 있으면 되게 많은 게 달라져요. 깃털이 있으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잖아요. 몸이 따뜻해지면 어떻습니까? 속에 있는 내장이나 이런 것들에 유지하는 것도 달라지고 먹이도 달라지고 몸이 따뜻하게 되면 밤낮으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럼 먹이 구성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공룡의 해부학적이거나 식생활 같은 게 다 달라졌어요. 옛날이랑. 그래서 깃털에 의해서 공룡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 옆에 얘도 공룡이에요. 깃털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공룡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따뜻하다 좋다 그러던데 깃털이 엄청 커진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그러다가 한번 펴봤어요. 근데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먹이 잡아먹기도 좋고 그래서 이게 날개가 되었어요. 날개는 날기 위해서 진화한 것이 아니고요. 깃털이 많아지다 보니까 날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겠지. 사실은 날개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지만 진화론적으로는 이거를 되게 구분해서 해요. 깃털은 진화, 적응을 해서 살아남는 걸 진화라고 부르거든요. 적응의 산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날개는 적응의 부산물이에요. 더 쉽게 예를 들면 탯줄 있잖아요. 탯줄은 포유류들이 자기 새끼를 에게 영양분을 주고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진화의 산물이에요. 근데 탯줄을 끊고 하면 배꼽이 생기잖아요. 이 배꼽은 진화의 부산물이에요. 근데 배꼽은 성능이 별로 없는 부산물이지만 날개는 성능이 되게 좋은 부산물인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계통으로는 배꼽이나 날개나 똑같은 부산물이지만 기능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공룡의 모습이에요. 얘도 공룡이에요. 닭이죠, 닭. 얘는 보면 새인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 6,600만 년 전쯤에 한 10km 정도 되는 소행성 하나가 지구로 돌진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지구를 한 60도 각도로 들어와서 지금 페루 근처에 있는 유카탄 반도라는 곳에 충돌을 했어요. 그 충돌의 여파로 당시에 살고 있던 생명체의 대부분이 멸종을 했어요. 공룡이 번성하던 시절이거든요. 공룡이 다 멸종을 했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분재 생물학이 발달해서 얘네들의 유전자를 계속 올라가다 조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새들 있잖아요. 닭을 비롯해서 꿩, 뭐 별의별 애들, 독수리 이런 모든 새들 이런 새들의 공동 조상이 공룡이었어요. 이 공룡이 그 당시에 여러 종이 있었는데 그 여러 종이 대부분 멸종했는데
지금 새들의 공동 조상인 이렇게 생긴 공룡이 그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 모든 새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공룡새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다가 그냥 공룡이란 말을 아예 안 쓰고 새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저희 아까 모였던 그 과학자들은 우리 모여서 막 해서 요즘 축구하니까 치킨 많이 먹잖아요. 그럼 뭐 치킨 먹으러 가자고 안 하고 우리는 공룡 먹으러 가자. 그럼 그게 치킨 먹으러 가자 그런 뜻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공룡책 되게 많이 빨리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공룡에 대한 것을 보시고 싶으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룡 전공을 하고 지금 막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공룡에 대해서는 이 사람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박진영이라는 분인데 어린이 책도 많이 썼고요. 공룡 열전 이런 거 썼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저는 여기까지밖에 몰라서 오늘은 공룡에 대해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모르는 걸 막 떠들어서 저도 막 실력 없다는 게 들통이 나거든요. 그 박진영 씨가 쓴 공룡 책을 보시면 가장 최근의 트렌드를 가장 쉽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책으로부터 공룡을 입문하시면 여러 권 쓰셨어요. 어린이 책도 쓰고 번역도 하고 공룡 열전이라고 하는 큰 책도 쓰시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소행성 충돌. 그 6,600만 년 전에 소행성 충돌했다 그랬는데 그때 충돌해서 생명체가 대부분 멸종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1994년부터 2013년 사이에 지구에 충돌한 소행성을 나타낸 거예요. 엄청 많죠. 근데 아까는 10km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 1cm, 뭐 1mm, 뭐 2m, 3m 이런 애들이에요. 가장 큰 게 떨어진 게 50m짜리가 그 1908년인가에 그 시베리아의 퉁구스카 지역에 떨어졌는데요. 공중 폭발했어요. 그것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한반도보다 넓은 그 지역이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컸던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행성 충돌, 소행성이라고 하는 천체가 있는데 그 소행성이 충돌하는 것은 지구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소행성을 모니터링을 해요. 얘네들이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요 소행성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지구 근처를 스쳐갔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뉴스 보실 거예요. 아, 소행성이 지구와 달 사이를 뭐 지나갔는데 다행히 충돌하지 않고 있다. 뭐 2029년에 아포피스라고 하는 소행성인데 얘가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뭐 1%, 뭐 2%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빈번하게 소행성들이 지구를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요 소행성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아, 참 다행이다. 지구에 충돌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 소행성이 지나갔을 때 그 주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언론들이죠. 차라리 우리나라에 충돌하지. 이런 말을 막 서슴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목이 그 뭐 6조 원 날아갔다. 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소행성이 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백금이었어요. 이게 떨어지면 그 우아하시죠. 그러니까 뭐 어디 무인도에 떨어지면 저희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우리만 했을까요? 1970년대에 소행성은 되게 많거든요. 작은 천체들이. 그런데 어떤 애는 금이 많고 어떤 애는 닌켈 이런 식의 금속도 많고 돌도 많고 뭐 물이 많은 것도 있고 막 다양해요. 근데 얘네들이 떨어진 걸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가서 캐오자. 이런 생각을 70년대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상상하고 막 꿈을 꿨는데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아까 해성 착륙선도 몇 년 전에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가서 착륙하고 하는 기술도 부족했겠죠. 근데 착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목적 가는 거있지만 이거는 가서 캐야 되잖아요. 캐는 작업은 또 되게 정밀한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켓 산업하고 기술하고 이거는 조금 더 첨단인 미래 기술이잖아요. 그거랑 땅을 파는 탄광 기술은 우리가 오래도록 해온 거잖아요. 금 캐고 석탄 캐고 그런 아주 오래된 산업이 있는데 얘네 둘이 만나서 유기적인 결합을 해야만 저런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현되지 못해서 상상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2년에 플라네타리 리소시스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이 회사 이름을 번역하면 플라네타리가 행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리소시스는 자원이에요. 행성 자원 회사.
이 회사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행성에 가서 자원을 캐오자 하는 회사를 차렸어요. 이런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캐오겠다는 거고요. 그 옛날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이거 옛날 건데 캡처해놨어요. 되게 그 경제권을 우리가 글로벌 경제, 그래서 지구 어디든지 하는 글로벌 경제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가 여파가 돼서 뭐 줄줄이 다 연결돼 가지고 그런 거 글로벌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경제권을 스페이스가 우주예요. 우주 경제권을 만들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행성을 채굴해 갖고 오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우주 망원경을 띄워요. 뭘 하려는 거냐면 소행성들을 관측을 해요. 그래서 그 알코올 램프에다가 뭐 갖다 대면 파란색, 노란색 나면 이게 뭐 나트륨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측을 해서 얘는 금이 많고 얘는 뭐가 많고를 목록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저런 기술이 확보되었을 때 가서 캐오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캐오려 그러면 기술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띄워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간의 회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의 그 상업적인 우주 자원 채굴이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그 이런 회사가 또 여러 개가 있고, 근데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세기 또 다음 세기에 자기네들의 경제 동력으로 삼겠다. 막 이렇게 지금 나섰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미래의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지금 투자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룩셈부르크는 벌써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룩셈부르크가 그런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누가 사람이 몰려들겠죠. 회사랑. 우주 관련된 회사가 몰려들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또 어떤 회사가 몰려들겠습니까? 탄광 회사들이 몰려들어요. 이 둘은 어디 가서 만날 필요가 없었죠. 그동안은. 근데 룩셈부르크 중에서 그러면 아까 소행성 감시하는 사람도 몰려들어요. 소행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룩셈부르크에 몰려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럽에서 유럽 우주국처럼 유럽의 소행성 자원센터를 어디다 두겠습니까? 룩셈부르크에 유치해서 개설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투자를 또 많이 하겠죠. 대학도 세웠어요. 그 룩셈부르크는 우주 뭐 자원청 이런 장관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룩셈부르크로 다 몰려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회의하고 논문 쓰고 학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리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생겼냐면 우주기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극한의 곳에서 자동으로 뭔가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술이 고전적인 탄광 기술과 접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건 우주에 쓰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냐면 남극이라든가 사막이라든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캐고 이런 것의 기술이 그전에는 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할 엄두도 못 냈는데 그 기술이 지금 접목이 되고 있어요. 룩셈부르크에서. 그러면 그게 우주에서 쓰이는 거는 한참 후의 일이지만 지금 당장 그동안 더 깊어서 못 했던 곳에서 캐게 되면 생산성 높으니까 돈을 더 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남극이나 뭐 북극 같은데 사람 안 보내고도 할 수 있거나 바다 더 깊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우주 기술이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룩셈부르크는 벌써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전략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미래 전략이 그래서 룩셈부르크에 뭐 이런 뭐 우주청도 성립하고 그 이런 유럽의 센터 같은 거 다 룩셈부르크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가 지금 소행성에 관련되어서 그냥 뭐 모든 것들이 중심이 조금 더 빨랐다는 이유가 조금 더 정책적인 판단을 빨리 했다는 이유로. 그러고 나서 지금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 근처에 나라 있잖아요. 덴마크 이런 나라 다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에스토니아.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 앞서가 뛰어들었고요. 중국 당연히 자기네 한다고. 미국도 뛰어들고. 그래서 소행성 그 채굴이 지금 이번 세기에 가장 핫한 우주 경제 이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뭐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다른 회사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서 이 소행성 채굴이 관심 있게 보시면 그 되게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거의 부산물로서 생겨난 것들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테마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 화성이에요. 아까 화성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대기가 있어요. 근데 되게 옅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기가 있다는 얘기는 바람이 분다는 얘기예요.
지구처럼 강하게 불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공기의 양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세겠죠. 근데 화성에서는 공기 자체가 적으니까 지구에서 같은 태풍급의 거 일어나기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막 그런 게 생기는데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생기는 게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에 알갱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눈깨비 눈도 내려요. 바람도 불고. 그다음에 북극과 남극에는 극관이라 그래서 빙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면 얼음도 나와요. 그리고 물이 흘렀던 흔적도 있어요. 이것도 물이 흘렀던 흔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화성에는 굉장히 많은 탐사선들이 갔고요. 뭐 이거 보시면 마르스가 화성이고 얼스가 지구인데 이거 안 써놓으면 구분하기 되게 힘들어요. 마치 강바닥이 마른 것 같은. 그래서 화성은 한때 물이 흘렀던 것 같고요. 지금도 땅을 파면 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생명체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과거 생명체의 화석이든 지금 살아있는 거든. 그래서 한 박테리아나 미생물 정도의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과학자들 하고 그래서 탐사선들을 보내서 그걸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관심 갖는 것은 상업적인 그 탐사잖아요. 역시 아까 그 달에 가는 것도 국가와 그런 경쟁이 있듯이 미국 나사가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사에서는 뭐 이런 계획서가 있어요. 그래서 마션이라는 영화도 이거에 바탕을 두고 했던 건데 달까지는 사람을 보내봤지만 화성까지는 아직 사람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0명 정도 규모가 되는 그 우주 비행사들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 한국계도 한 명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 남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의사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공학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6명을 뽑을 계획이거든요. 화성에 보내는데 이게 지금은 연기되고 2040년쯤 2030년 말쯤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6명이 가거든요. 근데 6명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화성은 또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6, 7개월 정도 걸립니다. 갔다가 이따가 돌아오려고 하면 50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주선을 타고 가든 하면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프면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의사가 있거나 간호사가 있거나 의료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고치면 뭐 도구를 사용해서 막 뜯어 고쳐야 되겠죠. 정기적으로나.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갖춰야 되는데 6명이 가거든요. 그럼 1인당 한 서너 가지씩 그런 기능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이 한국계 우주비행 그 후보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우주비행사가 꿈이라서 그래서 의사가 된 거예요. 의대를 간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그러니까 꿈을 그래서 만약 여기도 혹시 우주비행사의 꿈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유인 탐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은 자기의 그런 꿈도 있지만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6명이 가는데 고쳐야 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고치는 거, 컴퓨터 고치는 거, 기계 고치는 거, 그다음에 심리적인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심리 상담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의 기능을 쭉 나열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한 서너 가지씩 갖출수록 경쟁력이 있는 거죠. 체력 당연히 좋아야겠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훈련 받는 동안에 박사학위를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폴로 우주인 닐 암스트롱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훈련을 뭐 이제 10년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분들 다 보면 박사학위가 서너 개씩 있어요. 어떤 되게 실용적인 걸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폴로 그 달에 갔는데 성조기를 꽂잖아요. 그럼 그 제대로 꽂아서 제대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그걸 설계를 하기 위한 뭐 약간 공학적인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설계를 하고 하는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 특허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우주비행사는 그냥 우주비행 훈련 받는 것뿐 아니라 거기서 생존하기 위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학위를 보통 해요. 그래서 이분들 보면 항상 뭐 암스트롱 박사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갖고 그러니까 학교나 연구 현장에 있기보다 거기에 적용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그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우주비행사를 하면 되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뭐 꿈을 꾸고 있어요. 준비를 하는데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생명이 유지돼서 갔다 와야 되는 게 확보가 아직 안 된 거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국제 우주정거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주인들이 뭐 이런 튜브 같은 거 뭐 먹고 있고 이렇게 먹어요. 근데 화성까지 가면서 이런 거 먹고 500일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 우주정거에서 뭘 하고 있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야채를 키우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한 10가지가 넘는 야채들 실험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승이 떨어져서 안전하다고 해서 먹고 있는 게 있는데 적상추, 상추 있잖아요. 그거랑 무, 얘네 두 개는 키워서 직접 먹고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것들 지금 뭐 브로콜리 이런 거 실험하고 있는데 다 잘 자라요. 근데 먹으려 그러면 뭐 방사선 수치라든가 이런 거 체크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됐을 뿐이지 지금 10여 가지의 야채를 하고 있어요. 그 야채는 이렇게 키워서 가져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거죠. 이렇게 막 키우고. 그래서 화성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먹겠다. 그러면 그건 어떡할까요?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고기는 송아지를 데려가 키우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기는 식물과는 좀 다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배양육 같은 거. 요즘에 왜 대체육, 배양육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실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식물은 직접 키우는 거. 이거는 이제 땅이 없으니까 뭐 수경 재배하듯 빛 재배를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육 쪽하고 이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감자. 근데 감자는 국제우정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구에 있는 어떤 땅 중에 화성이랑 좀 비슷한 사막 지역 같은 데 가서 이 씨감자를 가지고 감자만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생물이 이게 조합이 잘 된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생물과 씨감자 조합을 실험한 것을 가지고 화성에 가서 뿌려서 재배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립시킨 곳에서 과학자들 70년대부터 뭐 집어넣어서 6개월 동안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생활하게 하고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에도 이런 걸 지어놓고요.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고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런 실험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살아서 가서 살아서 돌아오도록 하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뭐 작은 식의 이런 하와이 꼭대기에도 보통 6명이 한 조예요. 이렇게 넣어서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을 차근차근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D-Day를 2040년쯤으로 30년 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 거 이제 마지막 테마인데 관심 갖는 거는 민간에서의 이제 아까 달도 있으니까 화성으로의 민간의 상업적인 여행인데 역시 2012년에 마르스 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생겼어요. 이 회사에서는 미국 나사보다 먼저 2020년대 말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어떻게라는 게 생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에 많은 탐사선들이 갔어요. 그거를 개조해서 쓰겠다. 개량해서. 그걸 말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가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가는 건 해봤잖아요. 근데 갔다가 오려고 그러면 그게 모든 게 해결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을 뽑아서 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뽑아가지고 오디션도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2019년에 파산한 것 같아요. 그런 시도가. 그래서 등장을 이 사람이 또 했죠.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내가 사람들 데리고 화성으로 가겠다. 미국 나사보다 먼저. 이래서 차곡차곡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2018년에 지금 보시는 건 진짜 사진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타던 자동차에다가 마네킹을 실어서 자기가 만든 로켓에 실어서 화성으로 보냈어요. 얘가 진짜 화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화성 옆을 날아가서 어딘가 지금 떠돌고 있어요. 화성으로 가겠다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고 아까 말했던 스타쉽이라고 하는 얘를 화성으로 가는 버전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건 아직 그냥 계획이에요. 화성에다가 이렇게 기지를 지어서 몇만 명을 이주시켜서 살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으로에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주가 이슈예요. 그래서 미국 나사와 일론 머스크의 구상이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그 이야기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2017년에 몇 년 전에 국가 100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석유가 되게 많고 부자 나라인데 100년 후에 2117년에 자기네 나라의 모습을 우주 개발 탐사 국가로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뭐를 하자 이렇게 돼서 제일 먼저 했던 프로젝트가 우주인 배출이에요. 아까 600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소연 박사님밖에 없고 그런데 드디어 배출을 했어요. 1호, 2호, 3호 막 이렇게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가 2020년에 화성 탐사선을 띄웠어요. 그래서 지금 화성 돌고 있어요. 얘네가 만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차곡차곡 우주 탐사 개발 국가 나겠다고 그러고 소행성에도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2117년에 최종 목표가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몇십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켜서 거기다가 기지를 짓고 살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뭐 100년에 뭐 어떻게 될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룩셈부르크 예를 들었듯이 이런 지향점을 만들므로써 아랍에미레이트는 더 이상 석유에만 의존하는 아랍 국가, 중동 국가가 아닌 거죠. 지금 가장 핫한 곳에 다 뛰어들고 있는 우주 탐사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룩셈부르크처럼 산업의 변환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네, 오늘 얘기했던 걸 정리를 하면 지금 살펴본 것들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뚝딱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모색되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실현되는 몇 가지를 우리가 미래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저는 이제 우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지만 만약에 바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바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앞으로 한 세대 후에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까, 아까 그 만화가가 예측했듯이 그 정도로 예측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것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뭐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들의 진로 이런 거 얘기할 때 생각할 때도 저는 이런 방식의 접근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를 보고 이렇게 좀 밀어붙여서 뭐 10년 후, 20년 후에까지 생각하면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으로 갖고 와서 그럼 지금 내가 갖춰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그때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래를 현재로 또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저는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